무시당하던 부인의 품격. 옛날 조선시대에 윤강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물에 능통하고 지혜가 넘치는 인물로 이조판서라는 중요한 관직에 있었습니다. 윤강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엄격하고 청렴한 태도를 지켰지만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윤공이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큰 빈틈이 있었으니 그것은 일찍이 아내를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없이 홀로 세월을 보내며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장성하여 윤판서의 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고민 끝에 윤강은 오랜 고독을 깨고 새로운 혼인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정한 곳은 용인 금촌에 사는 유씨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양반가였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윤강은 그 가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문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윤강은 혼례를 서둘러 준비했고 혼례를 이틀 앞두고 미리 금촌 근처로 내려가 조용한 곳에서 혼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이 깊고 등불이 희미해질 무렵 유시댁에서는 한 나이 많은 여종을 시켜 윤강의 사정을 조용히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이 늙은 여종은 허리를 깊이 굽히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윤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신 데에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이번 방문이 모두 우리 아씨 덕분이라 하니 아씨께서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히 한 말씀 드리오니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윤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종의 입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유씨 가문은 고을에서도 보잘것없고 가난한 집안입니다. 만약 소녀가 재상가의 정실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중서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여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녀의 친정 집안이 더 이상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부끄러움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윤강은 말없이 술잔을 들어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종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갑을 넘기신 판서님께서는 이미 명망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혼례가 정시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판서님의 명의에는 결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우리 아씨를 정실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말씀임을 알지만 규중의 여식이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긴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윤강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끄덕임 하나에 늙은 여종은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돌아갔습니다. 윤강은 유씨 가문의 여식을 정실로 맞이하기로 약속하며 혼서지를 다시 써서 유씨 가문에 보냈고 이틀 뒤의 혼례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혼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윤판서가 유씨 가문의 딸을 첩이 아닌 정실로 맞이한다는 소식을 듣고 윤판서의 훌륭한 인품을 칭송하였으며 또한 그 일을 성사시킨 유씨 처자의 슬기와 당돌함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혼례는 정해진 예법대로 차분하게 치러졌고 그날 밤 최야를 치른 뒤 윤강은 홀로 사랑방에 누워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이제 부인이 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조용하고 고운 말씨, 단정하고 정갈한 몸가짐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가슴속에는 찜찜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살아있지만 맛을 잃은 고기를 씹는 듯 입안 가득 남는 무언가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이 부인을 맞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뒤늦게 찾아온 번뇌에 윤강은 밤새도록 잠 한숨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 고민하던 그는 이튿날 아침이 밝자마자 짐을 챙겨 곧장 본가로 혼재 돌아가 버렸습니다. 혼인한 신부에게는 참으로 매정한 일이었으나 윤강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 한 통의 소식도 전하지 않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해가 한 번 지나고 또 두 번이 지났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기만 했고 윤판서는 유씨의 처자를 완전히 잊은 듯 무소식이 희소식인 양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씨 처자는 버림받았으나 친정에서 묵묵히 지내며 그 외롭고 고된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은 버림받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겼고 그녀의 부모 또한 속으로는 걱정이 깊었으나 그녀는 한마디 원망도 없이 방 안에서 바느질하며 눈물로 밤을 적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씨 처자는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조용히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행 채비를 해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딸의 말에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신행?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윤대감님께서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거늘 어찌하여 스스로 그 윤씨에 대해 발을 들이겠다는 것이냐? 이 난리를 통해 모욕을 자초하려는 것이냐?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미 윤씨 집사람입니다. 그분이 직접 저를 거두지 않으셔도 저는 윤씨 집의 귀신이 되어야 마땅하옵니다. 저는 친정집 그늘 아래 머물 자격이 없사오니 부디 제 교자의 비복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딸의 기계 있는 말에 유씨 부부는 더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딸의 뜻을 받아들였고 유씨는 일전에 윤강에게 혼인의 대가로 받은 넉넉한 돈을 가지고 정중하고도 빈틈없는 신행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교좌에 올라 시댁을 향해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유씨의 신행 행차는 마침내 윤씨집 대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정갈한 개 비단으로 덮인 교자는 그 모습만으로도 단정함이 느껴졌고 뒤따르는 비복들은 손마다 예물을 정중히 들고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자는 멈추고 앞서가던 하인이 대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윤판서집 하인이 문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귀신이십니까? 그러자 앞선 비복이 상냥하게 머리를 숙이며 뚜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새 만나님 신행행차입니다. 이에 아예? 그 소식에 윤판서집은 싸늘해졌습니다. 대문은 열렸으나 따뜻한 맞이도 환영하는 기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앞에서는 종들이 등을 돌린 채 바람처럼 지나갔고 안채 앞에서는 여종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흙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사라졌습니다. 고요한 마당에는 한 줄기 서늘한 바람만 스치고 그 어떤 웃음도 그 어떤 한마디 인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씨의 신행행차는 눈 덮인 들판에 홀로 내던져진 듯 막막하고도 쓸쓸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희죽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단정한 자세로 예복을 고쳐 입고 교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데려온 하인들에게 설한 채를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묵묵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정돈한 뒤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 어떤 소란도 없고 낯빛이 노란 밭 없이 그저 묵묵하고 단정한 그녀의 모습에는 기품이 있고 굳센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시 윤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이미 지평별을 지내다 세상을 떠났고 차남은 승지로 조정에 출사 중이었으며 삼남은 교리로 역시 조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두 아들 모두 고향집에 와 있었으나 외출 중이었기에 유씨는 조종일 자신의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두 자제가 돌아오는 즉시 대문에서 붙들어 나를 뵙게 하라. 여염집의 규수가 아니라 그 집안의 안사람이자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내리는 명이었습니다. 종들은 놀라기도 했으나 마님의 엄연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유 씨는 방에서 어떤 기척에도 동요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고 굳건히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강의 아들 두 형제가 말을 타고 대문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문간에서는 이미 하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두 아들들은 그제야 용인에서 신행형차가 도착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일단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이후에 일을 결정하자고 말하며 곧장 사랑채로 향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유 씨가 데려온 건장한 노복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두 사람의 갓을 벗기고 양 어깨를 붙잡아 유 씨 부인이 머무는 방 앞에 끌어다 앉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 두 형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 엎드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유 씨가 문지방을 짚고 앉아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피로 문벌이 미쳤나? 내가 함께 육을 받고 이 집에 정실로 들어온 몸이니 너희들에게는 어미가 아니겠느냐? 어미를 백리 안에 두고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으니 대감의 냉정하심은 차마 원망치 못한다 하여도 너희의 잉사는 참으로 참남하구나. 오늘이 몸이 이 집에 발을 들인 것도 모르고 곧장 사랑채로 향한 것을 보니 이는 어미를 모시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유 씨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으나 말마다 서늘한 기온이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뼛속을 찌르는 것 하였습니다. 두 형제는 그 말을 부정하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감정이 얹혀 있었고 분노로 높아진 것이 아니었으며 그 꾸짖음 속에서도 한 집안의 정실 부인이자 안주인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채통을 잃지 않았기에 그들은 더욱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유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회초리를 들었어도 도리의 어긋남은 없었을 것이니라. 허나 지금 너희는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는 벼슬이니 내 마음으로 너그러이 용수하겠다. 이제 일어나서 관을 바르게 쓰고 내 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올려라. 그제야 승지와 교리 두 형제는 깊이 고개를 숙여 송구하옵니다 하고 관을 다시 바르게 쓰고 조용히 유 씨가 앉아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정중히 또 한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유 씨의 위엄과 다정한 기색에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유 씨는 자제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엄정하던 얼굴빛을 풀고 직접 찻잔을 손에 들고 두 사람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요사의 기거와 침식이 어떠하신지요? 그 언사는 분명 위엄을 품고 있었으나 마치 겨울 얼음 위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듯 마음을 풀어주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두 아들들은 슬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시각 윤강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고 하인들이 차례로 집안의 정황을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자제분들이 돌아왔는데 부인마님께서 모두 붙들어 문 앞에 끌려 앉히시고 어미된 도리로 아주 어이 꾸짖으셨다 합니다. 하인의 말을 들은 윤강은 그 말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내가 포악한 여자를 부인으로 얻어 내 자식들이 이리도 횡액을 당하는가. 장차 이 집안이 무너지지나 않으려는지. 그는 낙담한 듯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아들들에게 한 유 씨의 말과 태도, 어미로서 훈계한 내용까지 들은 윤강은 문득 눈빛이 번쩍 빛나더니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하였습니다. 오, 참으로 슬기로운 부인이로다. 그토록 조리 있고 도리에 맞게 자식을 훈계할 줄 아는 이는 실로 가정을 바르게 세울 여인이 아닌가. 내가 그 깊은 속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이토록 오랜 세월 박대했으니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로다. 그는 곧 하인들에게 명을 내려 정을 말끔히 정돈하게 하고 유 씨를 정실로 당당히 모셔드렸습니다. 이어 종친과 자손, 집안의 상하 노소에게 명하여 모두 유 씨 앞에 나아가 예를 갖추고 절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 씨는 윤강의 집에서 마땅한 안주인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였고 그날 이후 윤강과 유 씨 부인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안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으며 윤강의 가족 모두는 바뀐 집안 분위기를 두고 유씨 부인의 올바른 기계와 온화한 성품이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감탄하였습니다. 유씨 부인은 그 뒤로도 자애롭고도 엄정한 태도로 집안을 잘 다스렸고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 모두 학문과 덕행으로 널리 이름을 날렸으며 후일 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흠 선생의 비밀. 옛날 흠 선생이라 불리는 깊은 생각과 현명함을 지닌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황영구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 그는 비밀스러운 이유로 그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황영구가 왜 이름을 개명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흠 선생이라 불리며 존경받게 되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영구는 젊은 시절 과거에 급하여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오르겠다는 큰 뜻을 품고 무려 10년을 집을 나와 서당 장독대 옆에 있는 헛간에서 공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먹고 자며 그를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인 정아였습니다. 그녀는 장에 나가 나무를 팔고 바느질을 하며 황영구를 뒷바라지하였습니다. 토련님, 오늘은 들깨죽을 끓였어요. 읽다가 속차게 하지 말고 따뜻할 때 드세요. 아이, 들깨죽? 이거 먹으면 잠이 들까?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 예, 아이, 농담이요, 농담. 잘 먹겠소. 늘 고맙소. 황영구는 자신이 과거에 합격만 하면 그녀를 호강시켜 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의 정성을 당연히 여기고 받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드디어 황영구는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하였습니다. 관복을 입고 말 위에 올라 고향집으로 돌아가던 그날, 정아도 웃는 얼굴로 황영구를 마중해 주었습니다. 토련님, 드디어 과거에 합격하셨군요. 이제 우리 혼인하는 건가요? 그러나 그 순간 황영구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정아. 나는 이제 벼슬길에 들어서게 되었소. 내 이름 석자 황영구가 앞으로 이 나라에 떠들썩하게 퍼질 것이오. 그런데 내가 왜 그대와 혼인을 해야 하지? 적어도 정승집 딸은 돼야지.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난 이제 맞지 않소이다. 뭐라고요? 그대도 이제 그대에게 맞는 남자를 만나서 잘 사시오. 어려웠던 시절엔 내 그대를 잠시 의지하긴 했지만 이제 나는 그런 시절은 지났소. 그러니 여기서 이만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좋겠소. 고마워소. 그 말을 끝으로 황영구는 말을 돌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녀는 강가에 섰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까. 그러나 정아는 이내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안 돼. 내가 왜 사라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뻔뻔한 놈에게 벌을 내려야 해. 못된 놈, 나쁜 놈, 두고 봐. 그리하여 그녀는 비밀술로 유명한 깊은 산골짜기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님, 그 사람을 저주해 주세요. 전 배신당했어요. 10년 동안 뒷바라지하며 온갖 수발을 다 들었는데 그놈이 출세하니 얼굴을 싹 바꾸더군요. 제발 엄청난 저주를 내려주세요. 무당은 정아의 사연을 듣고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다 있나? 참주. 그래, 그런 못된 놈은 저주를 받아도 싸지. 그놈 사주를 알고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정아는 황영구의 사주가 적힌 종이를 무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런, 안 돼. 이 사람, 이거 조상님들이 큰 은덕을 쌓아놔서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을 끊게 하는 저주는 결국 너에게 되돌아올 거야. 뭐라고요? 이럴 수가.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보고 그냥 그놈 잘 되는 꼴만 보고 있으라고요?
그러자 무당이 고심 끝에 말했습니다. 뭐랄까, 해가 되는 듯 또 해가 안 되는 그런 저주, 저주인 듯 저주 아닌 그런 저주, 그렇게 알듯 말듯한 요상한 저주 정도는 걸어도 괜찮을 텐데 말이지. 네? 뭔 소리예요? 그런 저주 도대체 뭐죠? 뭐긴 뭐야. 그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말해야지. 내가 특별히 공짜로 해줄게. 아가씨 처지가 딱한데 같은 여자끼리 서로 도와야지. 어머, 감사해요. 그럼. 정아는 잠시 생각하다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놈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황영구. 그 이름이 장차 나라의 떨칠이라며. 그러니 말할 때마다 자기 이름이 꼭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 무당은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호라, 말할 때마다 자기 이름이 튀어나오게. 딱 좋은데. 좋아, 그걸로 가지. 무당은 땅바닥에 붉은 실을 풀어서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 위에 술을 놓으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의 입 앞에 이름이 혀끝에서 족쇄가 되리라.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들이 수산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아는 무당의 모습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황영구는 멋진 도포를 입고 두련님 행세를 하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자신을 따르는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연구 배고프다. 예. 연구 이상하다. 연구, 잠깐, 연구 왜 이러지? 황영구는 갑자기 말을 할 때마다 연구라는 자신의 이름이 먼저 튀어나오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며칠 동안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연구, 이리 오너라. 연구, 밥 먹고 싶다. 연구, 이상하다. 연구, 어머니. 아유, 이놈아, 너 왜 자꾸 네 이름을 말하니? 연구, 모르겠어요. 연구, 자꾸 연구가 튀어나와요. 연구, 이상하네. 황영구는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입을 뒤집으며 고개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연구, 이놈의 입이 왜 이러는 거야? 황영구는 조정에 나아가 문서를 올릴 때도 연구 상수 올리옵니다 하고 외치고 말았고, 대신들은 그를 보고 이거 요즘 젊은 벼슬아치들은 제 이름을 꼭 알려야 직성이 풀리나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조정회의에서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연구 안위되옵니다. 연구 전하의 말씀이 천금과도 같사옵니다. 연구 이보시오. 연구 대감. 왜 이래? 그러니 온 조정이 조용해지고 좌정은 입거리를 실룩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자네 회의가 장난인가? 자네 이름을 자꾸 말하는 게 그게 맞는가? 무슨 5살 난 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연구 송구하옵니다. 연구, 제가 연구. 결국 황영구는 더 이상 조정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벼슬도 내려놓고 집안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후원장담한 대로 그의 명성은 과연 온 나라에 퍼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연구하고 말 앞에 꼭 자기 이름 붙이는 선비로서 널리 퍼진 것이었습니다. 연구선비라는 별명과 함께였지요. 그러니 황영구는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그가 사는 마을에서 그를 따라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연구 안녕하세요. 연구 밥은 먹었어? 연구 이 얼마요? 연구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장터에서는 아이들이 그를 따라하며 깔깔거렸고 어른들도 무척 재미있어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공부만 하더니 말버릇이 이상해졌구만. 그 연구 선비 말이야. 뭔 말을 해도 앞에 연구야. 연구, 그리고 황영구와 함께하던 친구들도 하나둘 그와 멀어졌습니다. 야, 우리 이제 연구랑은 좀 거리를 두자. 너무 부끄러워. 같이 다니다간 우리까지 별명이 붙겠어. 그러니 황영구는 더더욱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유쾌상쾌한 이가 있었으니 10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고 배신당한 정하였습니다. 아이 샘통이다 샘통이야. 이 정도면 되었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풀어줄까? 정하는 다시 무당을 찾아가 황영구의 저주를 그만 풀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 저주는 한 번 걸린 이상 절대로 풀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저주야. 헐, 정말이요? 이런.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뭐. 정아는 속으로 황영구를 딱하게 생각하며 그냥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주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편 황영구는 집안에 틀어박힌 지 3년이 지나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런 화가 닥쳤을까. 장원급제한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루아침에 놀림받고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꼴이 되었으니 어머니는 방 안에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마루에서 장죽을 빨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부부는 아들의 이상한 병인지 저주인지를 고쳐보려고 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사며 무당 등 온갖 사람들을 다 찾아보았으나 아들을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인근 골 산속 깊은 암자에 유명한 고승이 수행을 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황영구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고승은 황영구의 사연을 듣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염주를 돌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몹쓸 저주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저희 아들이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 저주는 걸린 사람이 죽어야 풀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쩐다냐? 스님,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남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발 방도를 좀 찾아주십시오, 스님. 그러자 스님이 고심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이상한 입버릇 저주를 고칠 방도가 있어요. 저주를 푸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저주를 자연스럽게 넘길 방법은 있습니다. 저주를 자연스럽게 넘긴다니? 그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바꾸십시오. 지금 걸린 저주는 자신의 이름을 무슨 말을 하든 꼭 앞에 말하게 되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풀 수 없으니 차라리 이 앞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면 이 저주를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고승의 말에 부부는 손을 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옵니다. 당장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황영구도 계속 말없이 심각하게 있다가 고승의 해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황영구의 아버지가 한쪽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그래, 황대박! 어떠냐 영구야? 아이 대박아! 말할 때마다 대박을 앞에 붙이게 되는 거다. 대박 먹고 싶다. 대박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듣는 사람마다 기분 좋고 대박 날 게 아니냐? 그러자 황영구의 어머니가 인상을 팍 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대박할 상황입니까? 예, 좋은데 왜 영구야 어떠냐? 영구 싫습니다. 영구 대박이 뭐예요? 그래, 네가 싫으면 뭐. 잠시 후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조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말할 때마다 조심조심하게 되니까 말 실수도 줄고 마음도 가라앉고 어디 내보내도 안심이지요. 그러자 황영구가 눈을 질끈 감으며 외쳤습니다. 영구,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영구 조심 잘 잤다. 영구 조심 배고프다. 영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그럼 대박으로 한다고. 대박은 더 이상하지 않느냐? 뭔 소리야? 대박은 더 복스럽게 보이지. 조심은 신중해 보이잖아요. 영구, 둘 다 안 돼요. 황영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스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영구, 스님, 안 되겠습니다. 영구, 아버지와 어머니는 안 되겠어요. 영구, 스님이 좀 잘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고승은 염주를 가만히 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중이 자네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을 하나 추천해주겠네. 영구입니까? 그래. 자네가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은... 고승이 입을 열기 직전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창호지 문이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하던 말을 멈추고 염주를 굴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황영구와 부모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얼굴로 스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 황영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연구, 뭐라고요? 빨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 바로 그것이 자네의 새 이름으로 적당할 것이야. 연구, 흠이요. 그래, 흠. 자네가 이런 저주에 걸린 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섣부르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했기 때문일 것이야. 그러니 하늘이 자네에게 스스로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볼 수 있게 시간을 준 것이야. 스님은 손부채로 턱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하고 그저 한 박자 쉬고 깊이 생각한 뒤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나. 어떤가?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지 않는가? 앞에 붙이기도 자연스럽지. 그거 괜찮은데요?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러게요. 나쁘지 않네. 영구, 그럼 저는 이제부터 황흠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자, 자네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 순간 자네는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야. 안녕하십니까? 그건 아니옵니다. 어머니, 그걸로 주시오. 얼마니까? 그러자 황영구의 아버지가 손을 치며 외쳤습니다. 오, 그거 참 듣기에도 그놈하고 왠지 생각이 깊어 보이는구만. 어머니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대박보다 100배는 낫네요. 조심보다 1000배는 멋지고요. 황영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구, 흠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하여 황영구는 그 자리에서 계명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황영구가 아니라 황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명을 결심한 이후로 황영구, 아니 이제는 황흠은 무슨 말을 하든 늘 자신의 계명한 이름인 흠을 앞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처럼 그 흠 한마디 덕분에 모든 말과 행동에 한 번 더 앞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떡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아버지, 대박은 진짜 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점점 신중해졌고 덩달아 그 표정도 차분해졌으며 점차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실이 늘 신중하고 침착해지자 조정에서도 말 한마디에도 생각이 깊은 사람, 흠 선생으로 알려지게 되어 다시 조정으로 불려가 중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선비들조차도 이 흠 선생의 말투를 따라하며 말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주로 인해 귀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나 황흠은 그 귀한 이름 덕분에 늘 흠하고 고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며 늘 진중하게 처신하였기에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위기들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황영구였던 그가 왜 황흠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가는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의 출세. 옛날 어느 마을에 유재인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은 높았으나 집안 형편이 궁색하기 짝이 없었죠. 어느 해는 흉년까지 겹쳐서 하루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유진사의 집은 벌써 5째 솥뚜껑을 열지 못한 채 쫄쫄 굶주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는 기운조차 없어서 유진사는 사랑방에 들어누운 채 숨만 가쁘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사는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것이 문득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채에서 아내가 기침 한 번 또는 부엌에서 돌아가는 소리라도 날 것인데 이날따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간 유진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에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고 거의 기어가는 듯한 몸짓으로 안채로 향했습니다. 부인, 설마 굶어 죽은 것은 아니겠지?
유진사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그의 아내가 입에 무언가를 우물거리다 유진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부인, 지금 무고 있는 것이오. 먹을 게 있다면 어찌 나 몰래 혼자 드시오. 그 말에 아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먹을 게 있었다면 어찌 저 혼자 먹겠습니까? 방금 너무 배고프고 어지러워서 쓰러져 있다가 벽에 언제 붙은 건지 말라붙은 수박씨 하나를 봤어요. 그걸 주워서 씹어봤더니 속이 텅 빈 껍질이더라고요. 허무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당신께서 들어오셔서 그만 놀라 숨긴 겁니다. 그러고는 부인은 손을 펴보이며 말라 비틀어진 수박씨 껍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사는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도 눈가가 붉어졌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끝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수박씨 하나조차 귀하던 여름날,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슬픈 시간이 그 좁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밖에서 누군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유진사의 아내가 푹 숙였던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인 듯한데 한번 나가보셔요. 알겠어. 내가 나가보리다. 유진사는 여전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엉금엉금 기역하듯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관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그는 유진사를 보고는 예를 올린 뒤 공손히 물었습니다. 여기가 유진사 기옵니까? 그렇다네, 내 이름이야. 그러자 그 하인이 옷자락 속에서 작은 통 하나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새님께서는 종품 능찬봉의 수망이 되셔서 낙점되셨습니다. 제가 들고 이렇게 찾아왔소옵니다. 하인이 꺼내 망통을 받아보는 유진사는 그 위에 쓰인 자신의 이름 석자를 보자 마치 꿈을 꾸는 듯 멍해졌습니다. 과연 자기 이름이 틀림없이 적혀 있었지만 그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구품 참봉이라니 누가 나를 벼슬을 추천했단 말인가. 세상에 내 이름을 아는 이도 없을 것이거늘. 한참을 어리둥절해 있던 유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는 필시 나와 동명이인의 일일세. 자네가 잘못 찾아온 게야 다른 집과 헷갈린 것이지. 예, 하인이 놀란 얼굴로 멈칫하자 유진사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보다시피 집안 형편이 이 모양이고 세상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세. 성안을 눈 씻고 둘러보아도 내 이름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을 텐데 어찌 전관이 나를 알고 망원에 올렸겠는가. 그렇게 말하고는 망통을 내밀며 유진사는 몸을 돌려 사랑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안채에 있던 아내가 소란을 듣고 물었습니다. 누가 오신 건가요? 아, 부인, 그게 말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유진사는 방금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뜰 듯이 기뻐하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살아날 가망이 생긴 건가요? 하지만 유진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100번을 생각해 보아도 그럴 리가 없어. 진사로 조사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름을 널리 알려 전에 추천을 넣어야만 망에 오를 수 있다오. 헌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었겠소. 두 사람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나누며 그저 반신반의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또다시 계세요, 계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사가 다시 문 밖으로 나가보니 아까 그 관로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2조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았사옵니다. 새님께서 분명 맞으시옵니다. 전대 직함과 진사에 오른 연도까지 모두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 확실히 증명이 되었사옵니다. 만에 하나 의심할 틈도 없사옵니다. 그제야 유진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내 벼슬을 제수받았다 하여도 나는 지금 며칠째 굶고 있어. 기력이라곤 손끝에도 남아있질 않네. 이 몸으로 어찌 궁궐로 올라가서 40숙배를 올릴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관로는 그대로 저잣길로 내달렸습니다. 한참 뒤 그는 쌀과 찬거리를 한가득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불을 지펴 죽을 쓰고 유진사에게 떠먹였습니다.
마른 속을 부드럽게 풀고 나자 몸에 다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노는 꾸준히 다시 저자에 나가 쌀 한 말과 땔감 한 발, 찬거리를 몇 가지 더 들여왔습니다. 유진사는 며칠 만에 연달아 죽을 먹고서야 비로소 눈에 세상이 다시 들어오고 몸에도 움직일 힘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내 부인도 오늘 죽었을 게다. 정말 고맙다. 덕분에 살았구나. 아유, 아닙니다요. 다 제 주인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것입니다요. 주인님이 이조판서 김대감께서 이 상황이 이러할 것이니 준비를 해가라 미리 언지를 주셨습니다요. 고마운 일이로구나. 어찌 하긴 하여 문제는 이제 내가 살아났다고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칠 옷조차 하나 없는 몸이니 어찌 저학계 40숙배를 이 꼴로 올리러 갈 수 있겠는가. 유진사는 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옷이 없어 궁궐에 들어가지 못할 걱정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이 관노가 곧장 또 우전으로 달려가서 이불 옷과 의관을 전부 빌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들은 다 뭔가? 이것들도 다 제 주인님께서 내주신 것입니다. 입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네. 참으로 고마운 일이야. 그리하여 며칠 사이 유진사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유진사의 집도 예전과는 딴판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하나 둘 찾아와서 축하 인사와 선물을 건네고 또 하인들을 시켜서 술과 안주를 들고 오는 이들도 줄을 이루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파리만 날리던 유진사의 문턱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웃음이 오가는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염량세태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로구나. 유진사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란 것이 따뜻할 땐 달라붙고 차가울 땐 등을 돌리는 것임을 몸소 실감하였습니다. 이윽고 그는 궁궐에 들어가 40숙배를 올렸고 벼슬에 나아가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밀려있던 돈과 쌀을 계산하여 경서원에 바쳐야 할 액수를 납부하고 남은 열마의 쌀과 한 바리의 땔감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는 곧 이조판서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유진사와는 당색도 다를 뿐더러 평생 단 한 번도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침 유진사의 동창 중 한 사람이 그 이조판서와 절친한 사이였고 유진사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극진히 사정을 전하며 간곡히 주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조판서는 유진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귀휘하여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모두 제쳐두고 직접 유진사의 이름을 수망에 올려 유진사가 벼슬길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유진사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마침내 이조의 요직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강원도 간성에 원자리가 하나 비게 되었습니다. 간성은 땅도 비옥하고 세금도 넉넉한 곳이어서 위로는 정승대감에서부터 아래로는 판서의 사촌 동생까지 그 자리를 탐내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온갖 청탁이 오고 가는 가운데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물릴지 벼슬을 맡기기 위해 도목을 내려야 하는 날을 앞두고 이조는 적잖이 심란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좀처럼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나 빛이 어찌 어두우십니까? 유진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성 원의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를 두고 윗분들의 청탁이 잇따르고 있어. 도목을 내리기 전날이라 결정은 내일 내려야 하는데 내가 담당자라 이 마음이 참으로 복잡하구려.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감께서 능찬봉이 되셨을 때 그때 이판 어른께서는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요? 그분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지. 자제분들 가운데는 조정의 이름이 올라서 군수자리 합당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도 있다 하더이다. 그 집안은 매우 정빈하다 들었고. 그러자 부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영감, 만약 그 자제를 단성원으로 삼지 않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영감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청탁이 아무리 많아도 결단을 내려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우리가 수박씨 하나를 주워 씹으며 눈물을 삼키던 그날을 정녕 잊으셨습니까? 그 말에 유진사는 눈을 감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던 말했습니다. 그렇소. 당신 말이 맞소. 그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지. 이튿날 아침 유진사는 도정에 들어가 전 2조 판서의 자제인 안무개를 간성원 자리에 수망으로 올렸고 그 인선은 곧 낙점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진사는 옛 은혜를 잊지 않고 벼의 길에 오르게 해준 이의 자제를 마땅히 보훈할 자리로 천거한 것이었습니다. 관성원으로 부임하게 된 이는 훗날에도 청렴하고 공정한 다스림으로 그곳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유진사 또한 사람들 입에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 등잔불 아래 앉은 유진사는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별을 얻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가난한 시절에 눈물조차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니. 부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수박씨 껍질을 나눠 먹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날이 더욱 귀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은 마음 없이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에도 유진사는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어려운 선비들을 돕고 지원해 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거지의 생존법. 옛날 한양 천개숲 가장자리 긴 나무 평상 위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광식이는 몸을 꼬물꼬물 움직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뒤숭한 듯 손으로 다른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허공을 바라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계절이 또 오는구만. 먼 하늘엔 기러기떼가 길게 줄을 지어 끼룩끼룩 울며 남쪽으로 날아가고 솜쪼구리 하나 없는 가난한 안내들은 무명 치마를 두르고 남편 바지자락을 붙들고는 여보 나도 겨울 겉옷 하나 있으면 좋겠소 하며 현을 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로 청개수 평상 위에 몸을 누이고 자다 깬 광식이는 입술이 파해진 채 딱 부딪히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한 줄기 휙 풀고 지나가더니 광식의 무릎 위로 바래는 잎 한 장이 사르르 떨어졌습니다. 예, 또 왔구만 자식, 이 북풍 대장놈. 해마다 이맘때면 북쪽 성곽 너머에서 몰아치는 매섭고 차가운 바람, 속칭 북풍 대장이 한양의 거리를 떠도는 거지들에게 슬그머니 겨울맞이 경고장을 떨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낙엽 한 장일 때도 있고 한밤중 귀 뒤를 파고드는 바람 한 줄기일 때도 있었죠. 광식이는 은행잎을 손가락으로 툭 떼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또 설설 얼어 죽기 전에 내 스스로를 구제할 계책을 짜야겠구만. 광식이 겨울 대책회의를 다시 열어야겠어. 그리하여 어쩌다 평상 위에서 코까지 골며 퍼질러 자던 광식이는 무릎도 시큰한데 자리에서 꾸역꾸역 몸을 일으켜 다시금 겨울나기 계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말이 계책이지 광식이게 겨울 대비는 화려한 남쪽 유람도 아니고 부잣집에 붙어서 밥숟갈 얻어먹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건 딱 석 달만 포도청 옥사에서 북풍을 막아주는 벽 안에 들어가 밥 얻어먹고 불씨 옆에서 웅크리고 자는 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생존 방편, 생존법이라고 해야 맞겠죠. 옥사에는 주는 밥이 있고 또 이불도 있고 밤새 말동무해줄 죄수 동무 한 명만 있으면 그 어떤 객주보다 그 어떤 주막보다 따뜻할 터였습니다. 그게 바로 꽤 많은 광식이 나름의 겨울 생존법이었고 다른 이들 눈에는 우습게 보여도 그에겐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대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광식이가 찜해둔 겨울용 감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옥들이 유독 인정이 많기로 소문난 남부옥사였습니다. 심지어 이 남부옥사 바닥은 구들장이 있어서 따뜻하기까지 합니다. 대낮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데다가 이 밥이란 것도 허투루 넘기지 않아 몇몇 거지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겨울 피난처로 꼽히는 곳이었지요. 그래, 거기가 딱이야. 안성맞춤이지. 아직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내 한 몸 들어갈 자리는 있겠지.
광식이는 코끝을 찡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양의 장사꾼들이나 사대부집 자제들, 형편 좀 되는 양반들은 겨울이 되면 온천 좋다는 저 멀리 온양으로 떠나고, 그보다 더 손넉한 이들은 아예 전라나 경상 바닷가로 유람을 다녀옵니다. 그와 달리 광식이는 해마다 겨울이 채 들기도 전에 남부 옥사로 잦은 출두 정식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게 광식이만의 허름하지만 따뜻한 겨울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일을 실행에 옮길 적이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그동안 덮고 자던 거적대기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젠 그 온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광식이는 워낙 추위에 단련된 몸이었지만 어젯밤엔 도무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무릎이며 발목이며 거적대기를 이불처럼 덮고 등까지 말아 덮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서 깊은 청계수 폭포 평상에서 겨울이 덕쳐오는데도 이 자리에 더 머문다는 건 하룻밤새 꼴딱하고 저승 가는 꼴을 각오해야 하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거적대기로 막아지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광식의 머릿속에 남부 옥사의 따뜻한 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의 온기와 구들방이 아련히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양 관아에서 베푸는 자선 행사나 시전 상인들의 구연 곡식, 동원에서 나눠주는 이불 같은 것들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광식이는 그런 것에 별 뜻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귀찮기만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남에게 민망하고 미양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받아내기 위해 겪어야 할 쪽팔림과 굴욕이 차라리 옥사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고역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선 줄도 길고 이리 꿇어 앉아라 저리 줄 서라. 아휴, 밥 한 술 얻어먹으려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판에 그럴 바엔 옥사에 가는 게 낫지. 심지어 그곳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에 며칠 묵으려면 울리는 쩌리 소리에 맞춰서 꼭 작물통 앞에 서서 몸을 씻어야 했고 그걸 안 하면 아예 밥도 안 줍니다. 그뿐이면 다행이지. 보리떡 하나 받아 먹으려면 이름도 모를 선비 앞에 끌려가서 요즘 마음이 어떠신지요?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같은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불쌍한 백성 조사 기록을 위한 신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라곤 하지만 광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살자고 갔다가 창피함과 귀찮음에 골병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남부포도청 옥사는 훨씬 살기 편했습니다. 규칙은 조금 있더라도 언제 씻었냐, 왜 그 꼴이냐 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식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그 옥사로 들어가야겠구만. 따뜻하고 밥도 잘 나오는 그곳으로. 그리고는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옥사에 들어갈 방법이야 한양 도성 안에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쉽고 유쾌하고 또 배까지 부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갓 비싼 기방에 들어가서 온갖 산의 진미와 감옥술 한 사발까지 들이킨 뒤에 돈이 없소이다 하고 정중하게 아주 정중히 절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포졸들이 알아서 해주고 판관이 나올 리가 직결로 남부 옥사 3개월 하명해주면 끝입니다. 신분 확인하고 이름 몇 자 적으면 그 뒤론 그냥 3개월 땡 잡은 거죠. 하루에 한 끼 따박따박 나오고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매섭게 보는 북풍대장도 막아주고 밤엔 옆자리 죄수랑 인생 이야기나 나누며 훈훈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광식이는 평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돌 갈린 큰 길을 터벅터벅 가로질러 종로 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 등불이 반짝이며 환하게 비치고 있는 기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긴 말이 기방이지. 밤만 되면 양반 두련님들이 모여 소곡 주며 이강 주며 고운 술을 마시고 전이며 구이, 찜까지 즐기는 조선 최고의 연회장이었습니다. 광식이는 그 문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은 전복장국을 먹어야지. 옥사 입성 전에 마지막 만찬이다. 광식이는 모가지 위로는 제법 자신 있는 외모였습니다.
턱수염은 제법 멋들어지게 나 있고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차림새도 그럭저럭 사람 구실은 했습니다. 지난 추석날 시장을 돌던 선교승이 나눠준 검정 천끈을 망건끈 삼아서 머리도 곱게 묶었고 그 천끈에 매듭을 지어 나름 격식 있는 양반 흉내도 냈습니다. 그래, 일단 저놈의 식탁과 평상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날쌘 기방 마름들의 눈을 피해서 손님 행세로 자리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 뒤의 일은 밥 얻어먹고 배째라 하는 건 시군중 먹기라니까. 기방 마음들도 지금쯤은 어제 치운 술상 정리하느라 한창 정신이 없을 터. 게다가 앉아만 있으면 보이는 상체꼴도 제법 번듯했으니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노릇하게 군 오리구이 한 접시도 먹고 그리고 나가면 되는 거야. 광식이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먹을 걸 떠올리는 그 몇 순간 사이에 그의 마음은 감옥 한 사발이 벌써부터 돌았고 그와 함께 떠오른 건 지난 겨울에 궁중 잔치가 끝나고 우연히 얻어먹었던 쫄깃한 말린 부어포와 장김치 한 조각. 예, 오늘은 날 잡은 김에 좀 뽕을 뽑아보자고. 그뿐이랴. 옥사가는 깊은 날에 후식으로는 쌍화탕 한 잔쯤 곁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기방 특유의 담배를 말아 만든 쌀개비 한 대쯤은 피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 정도야. 그리 비싼 것도 아니잖아. 아, 이 기방이 아무리 이름난 집이라 한들 그 정도로는 기방 주인이 문 걸어 잠그고 나를 죽이겠다 달려들 정도까진 아니지. 그렇다면 전복장국 먹고 오리구이로 배 채우고 남부 옥사로 혹한기 피난 겸 쉬삼아 다녀올 수 있으니 어찌 대궐이 부럽겠는가. 게다가 3개월 뒤엔 아무도 막지 않고 다시 천개숲에 돌아오는 조건이면 더없이 완벽하지. 그러나 광식이가 그리 생각하며 기방문을 들어서서 한자리 차지하고 앉자마자 구깃구깃한 바짓단과 다해진 집신꼬리가 기방 마름의 눈에 번개처럼 들어왔습니다. 마름은 말도 없이 광식의 팔을 획 붙잡아서 길바닥으로 억세게 쳐내듯 밀어내버렸습니다. 아까 광식이가 잠깐 앉은 그 자리에 놓일 뻔한 오리구이 접시의 운명을 기방 마름이 기가 막히게 구제한 셈이 되었습니다. 광식이는 이 일로 입맛이 확 사라졌지만 일단 종로 장터길에서는 몸을 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남부 옥사로 향하는 길에 식도락은 사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식이는 다른 수단을 구상하며 터벅터벅 걸어갔고 어느덧 종각의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광식이는 기방 작전이 물거품으로 끝나자 다시 한양 육거리 종로 대로 모퉁이로 슬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록 불빛이 번쩍이는 밤거리에는 기방이며 옥목이며 약방이 늘어서 있었고 그중 창지를 곱게 발라놓고 비단처럼 화문석을 정갈이 진열해 놓은 큼직한 점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광식이는 그 앞에 멈춰서더니 돌멩이 하나를 주섬주섬 주워들었습니다. 예이! 그 돌을 힘껏 던지자 창호지가 퍽 하고 찍히며 안쪽 진열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곧장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여들기 시작했고 종로 끝에서 술라에서 나온 포졸 한 명이 도둑이구나 하고 소리치며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광식이는 두 손을 소매 안에 찔러 넣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래, 이제 날 옥사로 데려가기만 하면 돼요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포졸은 광식이 앞으로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조기, 범인이 어디로 달아났소? 방금이 창호지를 찍고 나온 거죠. 광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고했습니다. 잘 찾아보시오. 이 골목 어딘가에 있을 테지요. 아니면 말이요. 지금 당신 바로 앞에 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한껏 안 입고 온 말투로 빈정대는 그 말에 광식의 속마음은 이미 남부옥사의 따뜻한 구들빵과 한 끼 밥상을 떠올리며 배가 살살 불러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몸 올겨울 석 달 묵을 자리는 거기로 이미 정했지. 눈바람 피하고 밥도 함께 얻어먹고 거기 지키는 포졸 나으리랑 도란도란 세상 이야기도 하며 그렇게 지내면 되지 뭐. 그런데 문제는 이 포졸이 광식이를 도무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창호지를 찢었을 리가 없지. 진짜 범인이라면 이미 주행을 쳤겠지.
그러고는 포졸은 곧 저 멀리 언덕 아래로 갓을 눌러쓴 채 뛰는 수상한 사내에게 눈길을 고정했습니다. 저놈이구나. 멈춰라, 이놈. 그러더니 포졸은 곤봉을 높이 쳐들고 언덕 아래로 허겁지겁 내달려갔습니다. 광식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도자락을 여미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상하게 일이 꼬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런 재장을 이 몸이 2번이나 허탕을 치다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광식이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맞은편 거리 건너편에서 그리 까탈없어 보이는 주막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기방만큼 고급은 아니더라도 웬만한 장터 사내들이 줄지어 앉아 먹는 곳이었고, 상위엔 맛깔난 안주와 국이 담긴 그릇이 빠짐없이 오르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분위기가 아주 푸근했고, 또 후식으로 나오는 꿀 절편이며 얇은 종이처럼 정갈한 상포까지 깔아놓은 그야말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작전도 실행할 만한 좋은 곳이었습니다. 광식이는 남는한 옷차림에 허름한 집신을 끌고도 아무 제재 없이 주막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광식이는 쇠고기 장한 4발, 밀병 억장, 후식으로는 꿀내 절인 절편 한 접시와 기름떡 한 사발까지 제대로 한 상을 차려 건화하게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뻔뻔한 얼굴로 주모를 불렀습니다. 저기 주모가 말이요. 실은 말입니다. 지금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이오이다. 자주 괜히 관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포졸 나으리나 불러주시지요. 이 동네 양반들 괜히 불쾌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순순히 끌려갈 테니까. 그러자 갑자기 눈이 뻗지처럼 충혈된 주모, 그리고 그 곁에 느끼하게 생긴 덩치 큰 주모 하나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이런 비굴한 놈이 다 있어. 뭔 포졸 타령이야. 너 같은 놈은 포졸님들도 아깝다. 예, 장소야, 이놈 끌어내라. 예. 곧 장세라는 머슴과 또 다른 머슴 이렇게 둘이 덤벼들어서 광식이를 마구 때리고는 이내 번쩍 들어다가 그대로 딱딱한 돌바닥에 쿵 던졌습니다. 광식이는 그 돌판에 엉덩이를 정통으로 꽂히는 참화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포졸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광식이는 허리를 활처럼 펴며 비틀비틀 일어나 추덜대며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이게 뭔 날벼락이야. 잡혀가기는커녕 내 타작이나 당하고. 장밋빛 남부 옥사는 커녕 이 꼴이 이게 뭐람. 아야야야야야야. 내 엉덩이. 하필이면 돌바닥에. 이거 내가 한양 제1의 오리궁둥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안증뱅이가 됐을 게야. 이번한 어렵네. 어려워. 그토록 가깝게만 느껴졌던 남부옥사의 따뜻한 구들방, 겨울이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게도 주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약방 앞에서 등잔 아래 한가로이 있는 포졸 한 명이 광식 쪽을 슬쩍 보더니 피식하고 웃더니만 그냥 뒤돌아와서 장터 끝으로 천천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이 꼴을 보고 그냥 간다고? 어이가 없네.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며 뒤 광식이는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종로 큰 길을 따라 너털너털 더 걸었습니다. 3번이나 허탕을 치고도 아직 옥사에 못 들어간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속에서는 다시금 용기가 도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간다. 제 아무리 이놈 세상이 야박해졌어도 이 수법이면 옥사 문이 저절로 열릴 게야. 그때였습니다.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톤으로 긴장감을 유지하며 서서히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청중이 몰입할 수 있도록 느리고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감정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목소리에 변화를 주어야 하며 특히 갈등과 반전이 있는 부분에서는 강렬하게 읽어 청중의 이목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광식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포목 앞에 서서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자태가 단정하고 옷차림도 고왔습니다. 고운 저고리에 잘 여민 치마, 정갈한 댕기까지 보아하니 양반가의 규수쯤 되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소방용 무랑아리 옆에 기대선 포졸 한 명이 장정 같은 체격으로 근엄한 눈빛으로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오호라, 기회구먼 기회야. 광식이는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혼자 말을 했습니다.
비열한 치한처럼 보여야 하는 이 수작, 나도 이런 건 딱 질색이지만 그래 뭐 딱 한 번만 그러면 옥사에 석 달 먹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는 먼저 도포자락을 툭툭 털고 말려 올라간 겉소매를 곱게 펴내며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망건끈도 바르게 매고 요즘 한양거리에서 유행이라는 살짝 삐뚤게 눌러쓴 그 갓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잔치마당에서 노란한 건달처럼 옆걸음질을 치며 이리 오너라 으흠 하며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인 앞에 서자 광식이는 그녀를 한번 흘겨보며 느닷없이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그러곤 아이구야, 가돌이 연못 속에서 먹고 자고 퍼질러 놀며 밥만 죽낸 붕어 마냥 도톰한 그 볼살이 참으로 탐스럽소이다 하면서 눈인사까지 찡긋 날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식이는 다른 한쪽 눈으로 포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지 슬쩍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졸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됐다, 걸려들었어. 그러나 이럴 수가. 처음엔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뺀 여인이 이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진열된 향갑과 비단천 구경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반응이 왜 이래? 이게 아닌데? 광식이는 한껏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떨어진 갓을 벗고 또자락을 펄럭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 잘 있었는가, 달래씨? 어째 요즘 우리 집에는 곱빼기도 안 비추시더니, 오늘 저녁엔 우리 집에 가서 한판 신명나게 놀아볼까? 그 순간 포졸의 눈빛이 번쩍하고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마치 구경하듯 바라보던 시선이 이젠 칼날처럼 매섭게 광식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좋았어. 이제 이 여인이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나에게 손가락질 한 번만 해주면 나는 남부옥사 구들방으로 직행이야. 석 달치 따뜻한 잠자리와 한 끼 밥상, 겨울 한철은 무사히 넘길 수 있단 말이지. 광식이는 이미 속으로 옥사의 온기와 구들장의 김을 느끼며 배를 탕탕 두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인이 번쩍 손을 들더니 갑자기 광식의 도포 소매 끝자락을 가볍게 툭 쥐어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멋진 오라버니. 한턱 거하게 내시는 거죠. 날씨도 맑은데 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 어때요? 그럼 또 몰라요. 촉촉하게 비가 내려줄지. 좀 더 일찍 말하지 그랬어요. 멋진 오라버니. 사실 나도 얘기하려다가 저기 포졸 눈치 보여서 말 못한 건데요. 오라버니, 그 썩은 동태 같은 눈빛이 딱 내 취향 저격이야. 빵야, 빵야. 이 또 뭔 소리야? 광식이는 눈을 껌떡이며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느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사태는 더 어처구니 없는 방향으로 굴러갔습니다. 그 여인은 마치 덩글덩글 감겨오는 담쟁이 덩굴처럼 광식의 팔을 쉬더니 몸을 기댄 채 다정히 기대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있던 그 멍청한 포졸은 이걸 보고 그전 압력안의 사랑 노름증으로 여겼는지 헛기침만 한 번 하고는 시선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아유, 이거 안 되겠구나. 광식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러다간 옥사는커녕 괴상한 풍문만 얻어맞을 판이고 이 붕어도 아니고 독품은 보허 같은 여인이 영영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유, 안 돼. 내가 아무리 30 넘은 노총각이어도 사나이 순정이 있지. 이렇게는 안 돼. 결국 다음 골목을 돌자마자 광식이는 찰거리처럼 착 들러붙은 그 여인의 손을 퍽 뿌리치고 에란 모르겠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바람을 가리며 달려나갔습니다. 광식이가 한참을 달려 다시 멈춰선 곳은 바로 한양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대로였습니다. 등록 불빛이 촘촘히 켜져 있어 밤도 낮처럼 밝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라고 해도 양반택 부인들은 여우털을 두른 겉옷을 걸치고 두련님들은 비단 겉옷에 흰 가죽신을 신고 다정하게 웃으며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앙지 쪽에서는 연인들이 귓속말로 사랑을 속삭이며 마치 광대패의 창극 대본처럼 평생을 함께하오, 예,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이다 하는 대사들이 길목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광식이는 문득 아까 그 독한 여인이 떠오르긴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심정이 되어 도포 끝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늘이 한양의 포졸놈들은 내 죄를 몽땅 사면하기로 못 작정한 거야. 이게 어째 날이 갈수록 안 잡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 외침은 옥사의 구들장도 아닌 옥사의 담장도 뚫을 수 없는 외침이었고, 다만 한양 방거리의 웃음소리 속으로 서글프게 흘러갔습니다.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오던 광식이는 속이 뒤집히면서도 한편으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수작이 빗나가다간 정말로 큰 사달이 날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입은 얼어붙고 이마도 서늘해지고 남부사 입소가 늦어진다는 건 곧 거리에서 얼어 죽는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식이 가슴을 부여잡고 허공을 쳐다보며 살짝 공황 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연희청이라 쓰인 판소리 연극판 앞마당에서 쉬는 시간인지 어슬렁슬렁 걸어나오는 포졸 한 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식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딱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간다. 지푸라기라도 붙들듯이 내 꼭 성공하고야 만다. 그 짧은 몇 순간 동안 광식이는 제 머리를 부여잡고 사생결단의 하나의 계책을 주연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치한 문란작전. 이렇게 점잖은 연희청 앞, 남녀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정답게 다니는 이 도성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난동을 부리면 이건 뭐 포졸이든 판관이든 주상전하든 그냥 넘기고는 못 빼일 거라 여긴 것입니다. 해서 광식이는 길 가장자리로 나가서 술 취한 거지 흉내를 제대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야, 거기 계신 부처님, 내 팔자 좀 고쳐주시오. 나 좀 저 옥사 구들방에라도 들여보내주시오. 광식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돼지 먹는 소리 마냥 구구 외치며 우와, 우와 하며 귀한 웃음을 터뜨렸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좌로 흔들며 정신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돌아버린 사람처럼 보였고 또 길거리 마당놀이에 미쳐버린 별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그런 광식이를 구경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광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제 고행을 받아주소서. 이리 땀 흘리며 춤도 주어니 저에게 옥사 한 칸만 내어주소서. 제 엉덩이를 보소서. 이 엉덩이, 차가워진 엉덩이에 뜨거운 온기를 부탁하옵니다. 온만이 밤움, 나무암이 다블랑카. 그러자 그 꼴을 본 포졸은 장봉을 손에 쥐고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피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좋았어. 이번엔 걸렸다. 이제 진짜다. 그런데 어째 이상했습니다. 이 포졸이 방식적으로 다가오긴 다가왔는데 광식이를 등지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변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하시오, 별일 아니니 물러나시오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곧 포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모두들 걱정 마시오. 이거 아무 일도 아니오. 이 사람은 성균관 유생인데 오늘 고시장에서 시험을 아주 말아먹은 기념으로 길거리에서 한풀이 중이라 하더이다. 좀 시끄럽긴 해도 나쁜 짓은 아니고 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상부의 짓이오. 허니 신경들 쓰지 말고 가던 거 마저 하고 갈 길 가시오. 뭐라고? 결국 다음 골목을 돌자마자 광식이는 찰거리처럼 착 들러붙은 그 여인의 손을 퍽 뿌리치고 해라 모르겠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갔습니다. 광식이가 한참을 달려 다시 멈춰선 곳은 바로 한양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대로였습니다. 등록 불빛이 촘촘히 켜져 있어 밤도 낮처럼 밝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라고 해도 양반택 부인들은 여우털을 두른 겉옷을 걸치고 두련님들은 비단 겉옷에 흰 가죽신을 신고 다정하게 웃으며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앙지톡에서는 연인들이 귓속말로 사랑을 속삭이며 마치 광대패의 창극 대본처럼 평생을 함께하오, 예, 그대 없이는 살 수 없소이다 하는 대사들이 길목마다 흘러나왔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던 광식이는 문득 아까 그 독한 여인이 떠오르긴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또 뱃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심정이 되어 도포 끝을 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휴, 오늘이 한양의 포졸놈들은 내 죄를 몽땅 사면하기로 뭐 작정한 거야. 이게 어째 날이 갈수록 안 잡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 외침은 옥사의 구들장도 아닌 옥사의 담장도 뚫을 수 없는 외침이었고, 다만 한양 담거리의 웃음소리 속으로 서글프게 흘러갔습니다. 슬슬 짜증이 치밀어 오던 광식이는 속이 뒤집히면서도 한편으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 수작이 빗나가다간 정말로 큰 사달이 날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입은 얼어붙고 이마도 서늘해지고 남부사 입소가 늦어진다는 건 곧 거리에서 얼어 죽는다는 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광식이 가슴을 부여잡고 허공을 쳐다보며 살짝 공황 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기 연희청이라 쓰인 판소리 연극판 앞마당에서 쉬는 시간인지 어슬렁슬렁 걸어 나오는 포졸 한 명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식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딱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이 간다. 지푸라기라도 붙들 듯이 내 꼭 성공하고야 만다. 그 짧은 몇 순간 동안 광식이는 제 머리를 부여잡고 사생결단의 하나의 계책을 쥐어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치한문란작전. 이렇게 점잖은 연희청 앞 남녀가 다정하게 웃으면서 정답게 다니는 이 도성 한복판에서 난데없는 난동을 부리면 이건 뭐 포졸이든 판관이든 주상전화든 그냥 넘기고는 못 베일 거라 여긴 것입니다. 해서 광식이는 길 가장자리로 나가서 술 취한 흉내를 제대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허야, 거기 계신 부처님, 내 팔자 좀 고쳐주시오. 나 좀 저 옥사 구들방에라도 들여보내주시오. 광식이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돼지 먹는 소리 마냥 구우 외치며 우와 우와 하며 귀한 웃음을 터뜨렸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좌로 흔들며 정신없이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돌아버린 사람처럼 보였고, 또 길거리 마당놀이에 미쳐버린 별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그런 광식이를 구경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광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제 고행을 받아주소서. 이리 땀 흘리며 춤도 주어니 저에게 옥사 한 칸만 내어주소서. 아, 제 엉덩이를 보소서. 이 엉덩이, 차가워진 엉덩이에 뜨거운 온기를 부탁하옵니다. 온만이 밤움 나무암이 다블랑카. 그러자 그 꼴을 본 포졸은 장봉을 손에 휘고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피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식이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좋았어. 이번엔 걸렸다. 이제 진짜다. 그런데 어째 이상했습니다. 이 포졸이 광식 쪽으로 다가오긴 다가왔는데 광식기를 등지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주변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하시오, 별일 아니니 물러나시오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곧 포졸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모두들 걱정 마시오. 이거 아무 일도 아니오. 이 사람은 성균관 유생인데 오늘 고시장에서 시험을 아주 말아먹은 기념으로 길거리에서 한풀이 중이라 하더이다. 좀 시끄럽긴 해도 나쁜 짓은 아니고 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상부의 지시오. 허니 신경들 쓰지 말고 가던 거 마저 하고 갈 길 가시오. 뭐라고? 결국 광식이는 참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그는 이놈의 쌈지를 아유 하고 외치며 공사하느라고 파놓은 흙구덩이 안에 그 쌈지를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광식이는 으르렁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다 여간이 망할 조선 포졸놈들. 갑옷에 장봉 들고 다니면서도 할 일은 안 하고 도대체 나를 왜 안 잡아가는 거냐? 내가 뭐 감히 손 못 대는 종치의 왕족이라도 된 줄 아는 건가? 오늘 하루는 죄 지어도 안 잡혀가는 날이란 말이야. 아, 참 이거 진짜 웃겨서 뭔. 그렇게 악을 쓰며 절규하던 광식이는 조금씩 어두워져가는 하늘 아래 등록불빛조차 하나둘 꺼져가는 저작거리 가장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골목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오래된 고향 같은 청계숲 평상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비록 차가운 나무 판자 위였지만 오늘처럼 힘들고 고된 날이면 광식조차도 속으로는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광식에게는 집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그 집이란 것이 늘 단잠을 청하는 청개숲 속 평상 위였습니다. 그렇게 광식이 터덜터덜 청개숲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유달리 조용한 길모퉁이에서 문득 멈춰 섰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자리는 예로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고 찾던 오래된 작은 절 하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절 주변은 나무들이 듬성듬성 늘어서 밤에도 산책하기에 나쁘지 않은 넉넉하고 고요한 풍경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건물은 기와 얹은 박공지붕이었고 세월이 묻은 단청과 함께 끌리는 묘한 온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문짝 사이로는 노르스름한 등불이 부드럽게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법고도 아니고 목탁도 아닌 어디선가 연불 반주인지 풍경소리인지 모를 고요한 음이 바람을 타고 은은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늙은 스님이 홀로 검은고를 켜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아니, 확실히 검은고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구름처럼 번져와 광식의 가슴을 누르고 스르륵 그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는 절 주변을 두르고 있는 낡은 담장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기대었고 그 자리에 한동안 꼼짝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하늘엔 달이 중천에 떠서 고요한 은빛을 그 거리 전체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가는 수레도 없고 왈패무리의 고함 소리도 사라지고 다만 멀리서 졸던 참새들만이 잠깐 대하듯 짹하고 한 번씩 울 뿐이었습니다. 그 밤은 정녕 고요가 소음을 이긴 밤이었습니다. 광식이는 여전히 그 절의 담장 곁에 기대어 선 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울분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서 있으려 했고 있으면서는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밤의 고요함과 그 절에서 번져나오는 불빛과 그 아름다운 의미를 있는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그토록 길을 돌고 돌았건만 광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랐던 남부사의 입성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바짝 다가오고 있었고 예년 같았으면 벌써 포졸에게 붙들려서 옥사 구들방에 들어앉아 있었을 광식이는 올해는 이상하리만치 모든 게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절의 대청마루 어귀에서 울려 퍼지는 고요하고도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그는 문득 한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의 어머니, 연꽃무늬 수건, 한때는 가슴 깊이 품었던 꿈과 뜻, 젊은 날의 내 포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들, 이제는 다 흩어지고 잊힌 것 같았던 그 단어들이 기나긴 세월의 공백을 거슬러 올라와서 눈앞에서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의 바람이 씻어간 줄 알았던 기억들이 절의 고요한 풍경 속 검은고 소리의 울림에 실려 그의 가슴 속에 불쑥불쑥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레 광식의 가슴 속에서 놀랄만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지라고 해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감수성을 간직했던 광식이는 고요한 밤 검은고 소리와 함께 새로운 길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날들, 타락한 욕망, 헛된 노림수, 망가진 재주와 무너진 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라도 삶을 바꿔보지 않으면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지금이 충동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겨 이 진흙탕 같은 처지에서 다시 한 걸음 내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예전처럼 평범했던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은 의지, 게으름과 나태로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지난날과 맞서서 남은 인생만이라도 다시 살아내고 싶은 바람. 광식은 기어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 젊은 편이지 않은가.
이대로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만 낸다면 나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다시 장터로 내려가 보자. 전에 장사꾼 김씨 아저씨가 나한테 말리꾼 자리를 권한 적이 있었지. 짐을 나르는 일이라도 좋아. 하루 품삯이라도 다시 내 힘으로 벌어보자. 한 발 또 한 발 그렇게 삶을 다시 걸어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된다면 이 꼴로 평생 떠돌아다니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야. 그렇게 광식이가 가슴 벅찬 희망으로 머릿속 가득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던 찰나 갑자기 등 뒤로 넓은 손바닥 하나가 퍽 하고 그를 내리 누르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앞에는 널쩍한 얼굴에 체격 좋은 포졸 한 명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오? 광식이는 황망하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포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좀 갑시다. 다음 날 아침 밤이 늦도록 절 담장 앞에 서 있던 일로 광식이에게 내려진 관하의 직결 처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부 옥사, 석 달, 금고형. 그렇게 온종일 옥사에 가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렸던 광식이는 결국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때 진짜로 옥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한 옥사의 구들장 위에 몸을 뉘인 채로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 툭 하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만 그것마저도 방해를 해.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오? 말끝이 허공에 퍼지고 방 안엔 다시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광식이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음을 바꿨던 그 새 삶을 다시 살아보자고 결심했던 그것이 과연 진짜 내 뜻이었던가? 아니면 그 절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검은고 소리와 밝은 달빛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찌어찌 끌어다가 그냥 만든 착각이었던 것인가? 그는 잠시 눈을 다시 떴습니다. 분명히 가슴속에서 뜨겁게 올라왔던 감정이었는데 막상 따뜻한 구들 위에 누워보니까 그게 진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는 이불 속에서 가슴을 조용히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라. 진짜든 아니든 내일 아침에 또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밤새 얼어 죽지 않고 살아는 있어야 그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어. 광식이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며 다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쓸며 불고 옥사 담장 위엔 겨울의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남부사에서의 석 달 살이를 마치고 나온 광식이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옥사에 들어갈 방도를 찾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집신을 꿰고 쌀자루를 짊어진 채 장터 언덕을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또 말먹이를 아르거나 객주 물건을 정리하며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비록 광식이는 거지라고 해도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감수성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검은고 소리와 함께 새로운 길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날들, 타락한 욕망, 헛된 노림수, 망가진 재주와 무너진 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라도 삶을 바꿔보지 않으면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고 싶다.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지금이 충동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맡겨 이 진흙탕 같은 처지에서 다시 한 걸음 내어보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 예전처럼 평범했던 그때처럼 돌아가고 싶은 의지, 게으름과 나태로 스스로를 무너뜨렸던 지난 날과 맞서서 남은 인생만이라도 다시 살아내고 싶은 바람. 광식은 기어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그래도 아직 젊은 편이지 않은가. 이대로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만 낸다면 나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일 당장 다시 장터로 내려가 보자. 전에 장사꾼 김씨 아저씨가 나한테 말리꾼 자리를 권한 적이 있었지. 짐을 나르는 일이라도 좋아. 하루 품삯이라도 다시 내 힘으로 벌어보자. 한 발, 또 한 발, 그렇게 삶을 다시 걸어가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렇게 된다면 이 꼴로 평생 떠돌아다니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야. 그렇게 광식이가 가슴 벅찬 희망으로 머릿속 가득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던 찰나 갑자기 등 뒤로 넓은 손바닥 하나가 퍽 하고 그를 내리누르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 앞에는 넓적한 얼굴에 체격 좋은 포졸 한 명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여기서 뭐 하시오? 광식이는 황망하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포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좀 갑시다. 다음 날 아침 밤이 늦도록 절 담장 앞에 서 있던 일로 광식이에게 내려진 관아의 직결 처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부 옥사, 석 달, 금고형. 그렇게 온종일 옥사에 가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렸던 광식이는 결국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때 진짜로 옥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한 옥사의 구들장 위에 몸을 누인 채로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다 툭 하고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만 그것마저도 방해를 해.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오? 말끝이 허공에 퍼지고 방 안엔 다시 고요가 깃들었습니다. 광식이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켠에선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음을 바꿨던 새 삶을 다시 살아보자고 결심했던 그것이 과연 진짜 내 뜻이었던가? 아니면 그 절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검은고 소리와 밝은 달빛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어찌어찌 끌어다가 그냥 만든 착각이었던 것인가? 그는 잠시 눈을 다시 떴습니다. 분명히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올라왔던 감정이었는데 막상 따뜻한 구들 위에 누워보니까 그게 진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는 이불 속에서 가슴을 조용히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몰라. 진짜든 아니든 내일 아침에 또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래도 이렇게 밤새 얼어 죽지 않고 살아는 있어야 그 생각도 하는 거 아니겠어. 광식이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며 다시 눈을 찔근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쓸며 불고 옥사 담장 위엔 겨울의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남부사에서의 석 달 살이를 마치고 나온 광식이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옥사에 들어갈 방도를 찾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집신을 꿰고 쌀자루를 짊어진 채 장터 언덕을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또 말 먹이를 아르거나 객주 물건을 정리하며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비록 앞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고 뜨거웠습니다. 의번과 억수는 적진으로 다시 들어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외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외적들은 끝도 없이 몰려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화살이 다 떨어지고 칼을 휘두를 힘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적의 칼날에 여러 번 다친 끝에 결국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외적들은 두 사람에게 항복하라고 윽박질렀지만 의번과 억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적들을 꾸짖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졌다 해도 너희의 잘못은 지워주지 않는다. 너희는 이 땅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마지막까지 조선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결국 외적들은 두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가까스로 적진에서 빠져나온 정세와 의병대장은 두 사람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아, 억수야, 어찌 너희가 나보다 먼저 가느냐. 정세아는 아들과 종의 시신을 찾기 위해 전쟁터 곳곳을 뒤졌습니다.
사람을 보내고 자신도 다리품을 팔아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끝끝내 두 사람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정세아는 시신 없는 무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옷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써보낸 시와 재물을 관에 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무덤은 마치 아버지의 슬픔을 위로하듯이 봉긋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을 시를 묻은 무덤이라 하여 시총, 즉 시무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아래에는 종 억수를 위한 조그마한 무덤도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이었지만 주인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억수의 충성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정세아의 후손들은 억수의 무덤 앞에 작은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충노 억수지묘,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한 종 억수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절 노비의 무덤에는 비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석을 만들어줄 만큼 억수의 충정은 깊고 귀했던 것입니다. 경번의 시무덤과 억수의 무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무덤 앞에서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연이 뒤늦게 조정에 알려지자 당시 임금인 정조는 몹시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는 임고면 선원마을에 충효가라는 정자를 세워 그들의 충성과 효심을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번과 억수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우리의 가슴 속에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마음은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긴 고생을 한 달 동안 잠시 쉴 수 있는 뜻밖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가문의 가주인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결정했소. 가문의 비법을 팔아 우리도 좀 쉬어봅시다. 한 달 정도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만져보겠는가? 그러자 그제서야 다른 가문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는 한씨 가문의 손이 트지 않는 약의 제조법을 거금에 사서 배우고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손이 트지 않는 약의 비법을 들고 오나라의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약을 군사들에게 쓰시면 차가운 강물에서도 손이 다치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 약을 쓰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오나라 임금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오, 그게 정말인가? 좋다. 그대의 지혜를 빌려 내 저 월나라 놈들을 무찌르리라. 그리하여 오나라 군사들은 그 약을 손에 바르고 겨울 강물을 헤치며 월나라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월나라 군사들은 차가운 물에 손이 얼고 기력이 쇠한 반면에 오나라 군사들은 손을 다치지 않고 싸웠으니 그 기세가 당연히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국 오나라는 월나라를 크게 무찌르고 승전가를 울렸습니다. 임금은 나그네의 공을 치하하며 성대한 잔치를 열어 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나라를 구한 우리들의 은인이다. 우리가 월나라에서 빼앗은 넓은 땅 중의 일부를 그대에게 하사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는 그 손이 트지 않는 비법약으로 하루아침에 큰 땅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비법을 판 한씨 가문 사람들은 여전히 고향에서 솜을 빨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약 덕분에 손이 트지 않게 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나그네에게 받은 돈은 정말로 한 달 만에 바닥이 나버렸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비법을 가졌으되 나그네는 영주가 되었고 원래 비법의 주인인 한씨 가문 사람들은 여전히 솜을 빠는 일로 하루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러자 두 신부는 서로를 끝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시집 가는 길인데 첫걸음부터 재수가 없네. 제 꼴 좀 봐라. 딱 봐도 어디 볼 것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 같은데 감히 나랑 똑같은 신부라고 안 비켜. 내가 절대 치면 안 돼. 감군들이 바위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은 미끄럽고 낭떠러지가 아슬아슬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했지만 아슬아슬한 그 순간 한 감군의 발이 돌에 걸려 헛디뎠습니다. 아! 그때 가마가 크게 흔들리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다른 쪽 감군도 중심을 잃고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감군들은 가마를 놓치고는 멍한 표정으로 떨어지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타고 있던 두 신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 깊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마도 내가 양보할 걸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낭떠러지 위 바위에 2개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지날 때면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지금도 장마비가 내리는 날이면 벼락소리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켜요. 내가 왜요? 당신이 비키세요. 당나귀가 된 말.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군대에는 한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잘 달리고 힘도 세고 용맹하기까지 하여 많은 활약을 했기에 기마병은 그런 자신의 말을 늘 아꼈습니다. 내 생명은 너의 등에 달렸어. 힘내거라 귀한 친구야. 기마병은 귀리와 건초를 말에게 아낌없이 먹였고 한겨울에는 말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은 늘 전쟁에서 칼과 창을 피해가며 주인을 살려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긴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자 기마병도 더 이상 녹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마병의 말도 다시 짐승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말도 쓸모가 없어졌구나. 너도 이제 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은 더 이상 귀리도 건초도 먹지 못하고 냄새나는 지푸라기와 씻지 않은 풀을 씹으며 날마다 숲속에서 통나무를 지게 해 성 안까지 실어 나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 맞고 햇볕하며 그 튼튼하던 몸은 말라갔고 예리하던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 안에 다시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이 울리고 장수가 성에 올라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방패를 꺼내 먼지를 털고 칼을 갈아라. 기마병들은 말을 준비하라. 이 기마병도 황급히 장비를 꺼내 들고 말에게 다시 안장을 얹으려 했습니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어. 우리 다시 전장으로 나가자. 그러나 말은 힘없이 무릎을 꺾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보병으로 가시지요, 주인 어르신. 당신은 나를 전쟁 때만 귀하게 어기고 평화가 오자 당나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다시 기마로 쓰겠다니 당신이 날 망쳐놓고 되돌릴 수 있을 줄 아셨습니까? 말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기마병은 결국 말 위에 오를 수 없어 보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두 친구와 꿈. 옛날 어느 날 의 좋은 두 친구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굳게 약속했지요. 이게 우리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서로 도우며 가세나. 그야 물론이지. 자네와 난 생사구럽을 함께 할 사이 아니겠나. 그렇게 두 사람은 낯선 산을 넘고 구불구불한 계곡도 지나 좁은 길을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두 사람 앞에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곰을 보고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허둥개둥 뒷걸음질을 치던 찰나 그러자 두 신부는 서로를 끝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시집 가는 길인데 첫걸음부터 재수가 없네. 제 꼴 좀 봐라. 딱 봐도 어디 볼 것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 같은데 감히 나랑 똑같은 신부라고 안 비켜. 내가 절대 치면 안 돼. 감군들이 바위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은 미끄럽고 낭떠러지가 아슬아슬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했지만 아슬아슬한 그 순간 한 감군의 발이 돌에 걸려 헛디뎠습니다. 아! 그때 가마가 크게 흔들리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다른 쪽 감군도 중심을 잃고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감군들은 가마를 놓치고는 멍한 표정으로 떨어지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타고 있던 두 신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 깊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마도 내가 양보할 걸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낭떠러지 위 바위에 2개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지날 때면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지금도 장마비가 내리는 날이면 벼락소리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켜요. 내가 왜요? 당신이 비키세요. 당나귀가 된 말.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군대에는 한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잘 달리고 힘도 세고 용맹하기까지 하여 많은 활약을 했기에 기마병은 그런 자신의 말을 늘 아꼈습니다. 내 생명은 너의 등에 달렸어. 힘내거라, 귀한 친구야. 기마병은 귀리와 건초를 말에게 아낌없이 먹였고 한겨울에는 말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은 늘 전장에서 칼과 창을 피해가며 주인을 살려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긴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자 기마병도 더 이상 녹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마병의 말도 다시 짐승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말도 쓸모가 없어졌구나. 너도 이제 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은 더 이상 귀리도 건초도 먹지 못하고 냄새나는 지푸라기와 씻지 않은 풀을 씹으며 날마다 숲속에서 통나무를 지게 해 성안까지 실어 나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 맞고 햇볕하며 그 튼튼하던 몸은 말라갔고 예리하던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안에 다시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이 울리고 장수가 성에 올라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방패를 꺼내 먼지를 털고 칼을 갈아라. 기마병들은 말을 준비하라. 이 기마병도 황급히 장비를 꺼내들고 말에게 다시 안장을 얹으려 했습니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어. 우리 다시 전장으로 나가자. 그러나 말은 힘없이 무릎을 꺾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보병으로 가시지요, 주인 어르신. 당신은 나를 전쟁 때만 귀하게 어기고 평화가 오자 당나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다시 기마로 쓰겠다니 당신이 날 망쳐놓고 되돌릴 수 있을 줄 아셨습니까? 말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기마병은 결국 말 위에 오를 수 없어 보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다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두 친구와 꿈. 옛날 어느 날 의 좋은 두 친구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굳게 약속했지요. 이게 우리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서로 도우며 가세나. 그야 물론이지 자네와 난 생사구락을 함께 할 사이 아니겠나. 그렇게 두 사람은 낯선 산을 넘고 구불구불한 계곡도 지나 좁은 길을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이 두 사람 앞에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곰을 보고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허둥지중 뒷걸음질을 치던 찰나 결국 두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시집 가는 길인데 첫걸음부터 재수가 없네. 제 꼴 좀 봐라.
딱 봐도 어디 볼 것 없는 집에 시집 가는 것 같은데 감히 나랑 똑같은 신부라고 안 비켜. 내가 절대 치면 안 돼. 감군들이 바위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틈은 미끄럽고 낭떠러지가 아슬아슬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했지만 아슬아슬한 그 순간 한 감군의 발이 돌에 걸려 헛디뎠습니다. 아! 그때 가마가 크게 흔들리며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다른 쪽 감군도 중심을 잃고 함께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감군들은 가마를 놓치고는 멍한 표정으로 떨어지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마에 타고 있던 두 신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며 벼랑 아래 깊은 연못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아마도 내가 양보할 걸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낭떠러지 위 바위에 2개의 무덤을 나란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지날 때면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지금도 장마비가 내리는 날이면 벼락소리, 바위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당신이 비켜요. 내가 왜요? 당신이 비키세요. 당나귀가 된 말.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군대에는 한 기마병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잘 달리고 힘도 세고 용맹하기까지 하여 많은 활약을 했기에 기마병은 그런 자신의 말을 늘 아꼈습니다. 내 생명은 너의 등에 달렸어. 힘내거라 귀한 친구야. 기마병은 귀리와 건초를 말에게 아낌없이 먹였고 한겨울에는 말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은 늘 전장에서 칼과 창을 피해가며 주인을 살려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긴 전쟁이 끝나고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자 기마병도 더 이상 녹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기마병의 말도 다시 짐승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말도 쓸모가 없어졌구나. 너도 이제 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은 더 이상 귀리도 건초도 먹지 못하고 냄새나는 지푸라기와 씻지 않은 풀을 씹으며 날마다 숲속에서 통나무를 지대해 성안까지 실어 나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 맞고 햇볕하며 그 튼튼하던 몸은 말라갔고 예리하던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안에 다시 전쟁의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이 울리고 장수가 성에 올라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방패를 꺼내 먼지를 털고 칼을 갈아라. 기마병들은 말을 준비하라. 이 기마병도 환급히 장비를 꺼내 들고 말에게 다시 안장을 얹으려 했습니다. 일어나라. 때가 되었어. 우리 다시 전장으로 나가자. 그러나 말은 힘없이 무릎을 꺾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보병으로 가시지요, 주인 어르신. 당신은 나를 전쟁 때만 귀하게 어리고 평화가 오자 당나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다시 기마로 쓰겠다니 당신이 날 망쳐놓고 되돌릴 수 있을 줄 아셨습니까? 말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고 기마병은 결국 말 위에 오를 수 없어 보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그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두 친구와 꿈. 옛날 어느 날 의 좋은 두 친구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떠나기 전에 굳게 약속했지요. 이게 우리 혹시 길에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반드시 서로 도우며 가세나. 그야 물론이지. 자네와 난 생사구락을 함께 할 사이 아니겠나. 그렇게 두 사람은 낯선 산을 넘고 구불구불한 계곡도 지나 좁은 길을 조심스레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이 두 사람 앞에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곰을 보고 그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허동지동 뒷걸음질을 치던 찰나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주무세요.